100세 건강의 비밀, 근육혁명. 2016년 9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육량의 감소 정도가 심한 상황을 하나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근감소증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거동하기가 불편해지고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등 치명적인 성인병이 잘 생기고 치매도 잘 걸립니다. 사망하기 전까지 와병 상태로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근감소증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근력운동입니다. 근력운동은 줄어드는 근육을 유지하고 힘을 강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근력운동은 근육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걸음이 빨라지고 계단을 잘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비거리가 늘어나고 볼링공을 더 힘차게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꾸준한 근력으로 근육의 양이 늘어나면 자세가 예뻐집니다. 활배근이 발달하면 구부정한 어깨가 반듯하게 펴지면서 자신감 있는 자세가 나옵니다. 엉덩이 근육이 발달하면 허리가 꼿꼿해지면서 옷맵시도 살아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소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칼로리 소비 정도가 늘어나면서 지방의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효과적인 다이어트에는 근육량의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지요.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남성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근육의 양. 미리미리 근육량을 늘려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육 테크라고 이름을 붙인다 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재테크만큼 근육 테크가 중요합니다. 운동은 최고의 약이다.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병원 문턱이 낮습니다. 몸이 아파도 큰 부담 없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는 60세 넘은 환자 중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고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약을 처방해 드리려고 하면 먹는 약이 많아 주저하는 분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약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너무 많고 한숨을 내쉽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관절염 약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 당뇨약 먹고 있으니까 문제 생기지 않게 잘 지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혈압 예방, 대장암 발생 감소, 유방암 발생 감소, 알츠하이머 예방, 관절염 예방, 척추 디스크 예방 등의 효과가 매우 좋은 약이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이 약은 돈이 들지도 않고 부작용도 매우 적다고 한다면요. 누구나 다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약을 먹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이상하죠? 무슨 약이길래 그럴까요? 그 약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 약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운동이 약이다 라는 기치를 내걸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운동이 있습니다. EIM은 2007년 미국 스포츠의학협회의 회장이던 로버트 살리스 씨가 주창하여 시작된 단체이자 일종의 사회운동입니다. 환자의 영양 상태, 신체 상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적합한 신체 활동을 제한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운동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당한 운동을 처방하면 그 처방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가 관련 시설에 방문하여 운동을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년 전부터 EIM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주변에서 이 같은 처방을 받아서 운동을 지도받을 수 있는 때가 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운동이 실제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운동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효과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잘 증명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재발률을 낮추고 대장암의 위험을 60%까지 낮춥니다. 알츠하이머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을 40%까지 낮춥니다. 심장질환과 고혈압의 유병률을 40%까지 낮추고 뇌졸중의 위험을 27%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의 유병률을 58%까지 낮추는데 제2형 당뇨를 치료하는 데 있어 약물 치료보다 2배의 효과가 있어 약물 치료의 비용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1년간 1인당 2250달러의 전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우울증과 연관된 체중 증가와 심혈관계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력이 좀 더 좋은 성인들은 근력이 좀 더 낮은 성인들에 비해 사망률도 20%가 낮다고 합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33% 낮출 수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에 대해 나열하다 보니 운동만 하면 아무 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착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운동은 만병통치의 약입니다. 그것도 부작용 없고 가격도 싼 최고의 약입니다. 무조건 하는 운동은 독이다. 운동이 만병통치 약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아무 운동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명에 따라 다 다른 약을 처방하듯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몸 상태에 따라 좋은 운동이 있고 피해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건 아니고 또 몸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 아침 운동은 피해야. 많은 사람이 아침 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하는데 고혈압 환자는 아침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가파른 산행이나 단체 운동, 무거운 것을 드는 중량 운동도 피해야 합니다. 강도가 너무 높은 운동은 맥박과 혈압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으며 단체 운동은 남의 운동 속도에 따라 무리하게 맞추다 보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시엔 심박수가 평소보다 빨라지는데 본인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60% 정도가 되는 수준으로 운동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숫자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스마트폰, 밴드를 이용하거나 직접 손목, 백박을 체크하면서 본인에게 적당한 운동 강도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 공복 상태 운동은 위험. 당뇨병 환자에게도 운동이 권장되지만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격렬한 운동 후 고혈당 및 케톤 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저녁 늦게 운동하면 야간 저혈당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녁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는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운동 2-3시간 전에 음식을 섭취한 뒤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마치고 2-3시간 후에 음식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혈당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탄수화물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소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탕, 꿀, 초콜릿, 주스, 과일 등의 단순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시원찮으면 등산은 절대 금물.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레저 활동은 뭘까요? 아마도 등산일 겁니다. 중년 이상의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등산이 최근에는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등산의 장점은 수없이 많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경치를 감상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유대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가까이에도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은 꼭 피해야 할 운동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비탈길을 오르내릴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7에서 8배에 이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이 가해지고 손상이 생기면 저절로 치유가 되는 능력이 있는데 같은 자극이 수시간 이상 반복되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아서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등산은 한번 산에 올라가면 그만큼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체중의 7에서 8배에 달하는 압력이 무릎 관절에 계속 가해지므로 관절 연골에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관절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하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40에서 50대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만 생각하고 본인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등산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산은 보통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같이 하므로 각자의 신체 상태에 맞춰서 움직이기보다는 전체의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어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때는 자신의 체력을 잘 안배해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 40% 정도를 소모하고 내려올 때 30% 정도를 사용하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0% 정도의 체력은 비축해야 합니다. 체력이 저하될 때 부상의 위험이 커지므로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등산 중에 울퉁불퉁한 길을 걷거나 바위나 큰 돌 등을 넘어가는 중에 삐끗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등산을 계속하면 하산 후에 붓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등산을 멈춰야 합니다. 등산화를 준비하여 미끄러지면서 생길 수 있는 부상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좋고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 예방운동법부터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면 요통을 예방할 수 있지만 이미 허리 디스크가 좋지 않은 사람은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등을 과도하게 할 경우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서 기존의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고 허리 관절에 무리가 되어 염증을 유발하고 통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 시에 이를 예방하는 운동법에 관해 파트 4에서 설명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대부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경우 관절에 부담을 주게 되어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운동의 강도나 빈도를 늘릴 경우 예기치 않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을 이겨내는 근육 운동.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는 직장인치고 어깨와 목 뒤가 뭉쳐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직원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일쑤입니다. 날이 서늘해지면 무릎이 덩달아 시큰해지면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거운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는 어르신도 참 많습니다. 왜 통증이 생기는 걸까요? 팔다리 척추 등이 아픈 이유는 관절에 문제가 생겼거나 관절과 관절 사이의 근육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관절은 인대, 힘줄, 연골, 신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통증 신호가 머리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연골에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염증 물질들이 통증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무리하게 관절을 쓰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 관절을 다치게 될 때도 인대나 힘줄이 손상이 되는데 이러한 손상이 통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치유하기에 너무 큰 손상을 받거나 손상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어느 부위에 충격이 누적되면 치유 능력을 벗어나게 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근육 운동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의 연골이나 인대가 손상을 받은 상태에서 많은 힘이 가해지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면 관절로 가해지는 힘이 줄어들면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많은데 어깨 관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주사를 맞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어깨를 지탱하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근육에 힘이 없으면 어깨 관절이 직접적으로 외부의 힘을 다 견뎌내야 하고 그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근육,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근육, 좌우로 회전시키는 근육 등을 꾸준히 단련시켜 주어야 어깨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의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쪼그려 앉는 동작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에서 시큰하고 무리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허벅지의 근육 힘을 키우면 무릎으로 가는 하중이 줄어들어서 통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근육 운동은 힘줄의 염증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라고 불리는 외상과염은 팔꿈치 통증의 주범입니다. 손목을 손등 쪽으로 힘껏 젖히는 동작에서 팔꿈치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손목 젖힘 근육의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질환입니다. 이 경우에 손목을 젖히는 근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힘줄의 병변이 치유가 되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근육 운동은 8에서 12주 정도 할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슬개골과 연결된 슬개건도 종종 염증이 생기는 힘줄 중에 하나입니다. 힘줄의 염증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슬개건염이 있는 경우, 이 때문에 운동선수 생활을 그만두는 경우가 45%를 넘는다는 외국의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슬개건염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 두근을 신장시키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법이 슬개건염의 특효 치료법입니다. 이 부위 역시 12주 정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강조하다 보면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 지나치기 쉽습니다. 스트레칭을 근력 운동 혹은 유산소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면 관절의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절이 유연하고 가동 범위가 넓으면 외력을 잘 흡수할 수 있으므로 부상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부드럽게 만들며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근육통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근육이나 힘줄의 손상 후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관절 운동의 파워가 향상됩니다. 충분한 범위에서 관절이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워를 형성하는 데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을 던지려고 할 때 팔을 최대한 뒤로 젖힌 후에 앞으로 휘젓는 동작을 해야 공에 더 힘이 실려 멀리 가는 것입니다. 공을 찰 때도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 관절의 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공이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울퉁불퉁한 근육을 자랑하는 보디빌더가 골프공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이 유연하게 움직이고 허리와 골반의 회전이 최대한 일어나야 비거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근육의 모양이나 크기만 신경을 쓰고 유연성을 신경 쓰지 않았다면 결코 힘 있는 스윙을 할 수 없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환자가 운동을 통해서 관절염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무릎 관절의 유연성 운동이 필수입니다. 종아리 부위 근육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함과 동시에 해당 근육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발목 관절이나 고관절과 같은 인접 관절의 유연성도 중요합니다. 인접 관절에서 부드러운 관절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변 관절에 역학적인 부담이 가해지고 이는 결국 그 관절의 통증으로 연결됩니다. 무릎 관절 주변의 통증 원인인 장경인대염, 슬개건염, 대퇴연골, 연화증 등은 무릎 관절의 인대나 연골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이러한 상태를 유발하는 것은 고관절 주변 근육의 약화 혹은 강직, 몸통 근육의 약화 등이 원인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 세상의 모든 일은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생기고 이로 인해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근육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육 운동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집중하면 다른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운동하는 동안에 산소를 소비하여 하는 운동을 말하고 무산소 운동은 산소를 소비하지 않고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짧은 시간에 최대의 노력을 쏟는 격렬한 운동은 단시간 안에 다량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므로 산소 공급을 통해 지방을 분해하는 느린 경로의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운동을 무산소 운동이라 합니다. 한편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는 저강도 운동은 에너지 사용 속도가 느려서 신체가 산소 공급을 기다리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때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이용하게 됩니다. 주로 조깅, 줄넘기,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댄스 등의 운동은 유산소 운동으로 분류되고 욕도나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근육 강화 운동은 무산소 운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한 운동에서 무산소나 유산소, 한 종류의 에너지 사용 형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기 중에서도 100m 달리기와 같은 전력 질주는 무산소 운동의 비중이 높고 덤벨을 20분 넘게 지속적으로 드는 운동을 한다면 무산소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주로 말하려고 하는 운동은 무산소 운동입니다. 신체 각 부위의 근육에 대해 알고 관절의 건강을 지키고 통증을 줄이며 자세를 예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근육 운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 운동은 주로 무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도 근육 운동의 무산소 운동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로 시행할 수 있는 운동이 많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은 특별한 능력과 요령이 없더라도 할 수 있으므로 운동 초보자나 고령자가 안심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1.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2. 당뇨, 비만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3. 심폐 능력을 개선할 수 있고 4. 각종 암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WHO나 미국 스포츠의학협회에서는 연령별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지방이 증가하는데 특히 내장지방이 증가하면 심혈관 질환과 기타 내과적 질환의 발생률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은 관절의 움직임이 충분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통해서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 힘줄 등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력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중 대부분은 근육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육의 힘을 기르고 근육의 양을 늘리고 근육의 지구력을 늘리고 근육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체력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근력과 근지구력은 가장 기본이 되는 체력 요소입니다. 걷거나 뛰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것 등 모든 활동은 근력과 근지구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복적인 동작을 지속하거나 일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심폐지구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심폐지구력이 강할수록 여러 가지 활동을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일의 성취도가 높아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고 싶다면 몸에 좋다는 보신탕, 보약, 산의 진미보다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패션의 완성은 몸매, 페피로 거듭나기. 패션이 여자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것도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남자도 옷 입는 것을 비롯하여 몸을 꾸며서 근사해 보이는 외모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흔히 옷 잘 입고 잘 꾸미고 다니는 사람을 페피라고 합니다. 패션 피플의 준말인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페피가 되고 싶어 합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을 아무리 잘 입고 잘 꾸민다고 해도 빛을 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몸매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패션의 완성은 몸매인 것입니다. 멋진 몸매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몸매가 보기에 좋은 몸매일까요? 적당히 벌어진 어깨, 구부정하지 않은 똑바로 펴있는 허리, 처지지 않은 애플힙, 군살이 없는 배와 허벅지 등이 아닐까요? 여기에 남자의 경우라면 팔뚝에 적당한 근육이 있으면 좋을 테고 여자의 경우라면 옆구리에 군살이 없이 매끈하게 흘러내리는 바디라인이 있으면 금상첨화할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로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복근 운동을 해야 하고 다리살을 빼기 위해서는 다리 운동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뱃살이라고 불리우는 지방 덩어리는 배의 움직임만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저장원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해야만 뱃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충분한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적당한 식이요법을 통해 체지방을 연소시키고 지방의 저장량을 줄여야 뱃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복근 운동을 하면 복근의 형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뱃살이 빠지고 초콜릿 복근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체지방을 제거하고 체중을 감소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유산소 운동만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초 대사량을 늘려 줄어든 체중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멋진 몸매를 이루는 요건들, 즉 체지방을 감소시키면서 체중을 조절하고 자세를 바로 잡으며 적당한 정도의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근육 운동입니다. 근육량은 기초 대사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근육은 기초 대사량의 30% 정도를 담당합니다. 즉, 음식으로 섭취하는 에너지의 30%는 근육이 소모해 주므로 근육량이 많을수록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쉽게 살이 찌지 않습니다. 서 있는 자세를 좌우하는 것은 허리를 곧게 펴주는 허리 주변의 근육, 어깨와 가슴을 넓게 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유지해주는 가슴 부위 근육, 골반의 균형을 잡아 허리를 균형감 있게 받쳐주는 골반 근육 등이 있습니다. 필라테스나 요가 등의 운동이 자세를 잡아주고 몸매를 아름답게 해준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는 위에서 언급한 근육들을 강화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유연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중년의 남성은 배만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이른바 올챙이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중년 여성의 경우도 배가 나오고 팔이 굵어지는 등 복부와 상체 비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체형은 아무리 멋지게 옷을 입고 피부를 가꾸고 비싼 액세서리를 한다고 해도 진정한 페피가 되기 힘듭니다.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적당한 근육 운동을 병행하여 자세도 유지시키면서 근육량도 늘려 날씬하면서도 당당한 몸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멋진 몸매, 폼나는 옷태를 원한다면 근육 운동이 필수입니다.